을 그리다가 부모 기도 후에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강사님을 오신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함은 라영환 교수님이고요. 라영환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자꾸 떠네요. 현재 총신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신학 저서 외에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예술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저서를 많이 이렇게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고흐의 성경에 있는 정물화 연구, 그 다음에 예술 모더니즘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림으로 본 현대 풍경 등을 저술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고흐에 대해서 말씀하여 줄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아마 시각이 확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러한 귀중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강사님 오실 때 힘내시라고 재밌는 수업 강의해 달라고 같이 박수 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영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모든 강의가 Q&A를 해야 돼요. 질문하고 대답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저한테 화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는데 한 자리에 앉은 성도가 2,000명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 시간도 Q&A를 합니다. 그래야 이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고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앞에 있는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봐도 부끄러운 게 아니 상관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고흐하면 생각나는 뭐 어떤 사건이나 그림이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든. 이게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얘기를 안 해.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정답을 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앞에서 강의하지. 모르니까 앉아 있는 거라 상관없어요. 어떤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술가지, 화가지. 어떤 그림을 그렸나? 맞아요, 너무 훌륭해. 화가야, 어떤 그림을 그렸나? 해바라기라는 그림 있죠. 해바라기 굉장히 유명해요.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도 있고요. 올려야 되나요? 네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또 뭐 사건들은 어떤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고흐하면? 네, 스스로 귀를 잘랐다. 또 네, 인상파. 지금 많이들 아세요.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맞잖아요. 제가 그걸 대답이라고 했냐고 무시하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얘기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작게 얘기해, 크게 얘기해, 어차피 얘기할 건데. 또 뭐 있을까요? 노란색? 옐로우 하우스. 네, 노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얘기할 거고요. 말씀하지 않은 것들은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할수록 좋습니다. 고흐에 대해서 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기 혹시 앞에 스크린에 있는 성경이 보이십니까? 저 성경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인데요. 나중에 강의 끝나고 수업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네이버의 친구들한테 검색해 물어보시면 돼요. 방고흐의 첫 설교 그러면 인터넷에 고흐의 첫 번째 설교가 전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의 고흐의 첫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고흐 전체 그림의 주제였어요. 별로 안 놀라십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고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고흐가 1853년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습니다. 37년간 살거든요. 37년간 살고 1890년에 죽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무명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1901년도에 갑자기 일약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냥 The Great Artist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느 날 무명에서 문화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미술사에 있어서요. 이런 얘기가 드물어요. 물론 이제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라바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재평가가 되는 것이 대략 한 100여 년. 우연히 그 사람의 그림이 어느 사람 집에서 아틱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해서 19세기 재평가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 전에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나왔을 때 그 사람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850억에 팔렸어요. 그 후에 해바라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나오면 얼마에 팔릴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못 가도 1조는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엄청나죠. 예, 얼마 전에 김한기 화백 그림이 홍콩에서 판매될 때에 85억에 판매됐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계속 숫자 얘기하는 거는 나름 전문가라는 걸 지금 이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깨알 같은 거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주목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화가 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스스로 귀찮은 사람, 정신병자, 자살한 사람 이런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아시면서. 하여튼 이런 건 다 아는 그 사람의 화풍이 어떤지 don't care,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그 사람이 미쳤대더라, 귀잘났대, 이런 데 그래서 화가보다는 인간 반고에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고흐의 자화상 한두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봤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미술 수업을 가르쳐요.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전공은 종말론이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요즘은 제 전공을 부르질 않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일한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안 불러. 요즘은 이제 그림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학교에서 제가 신학과 예술, 서양 미술, 물론 인문학 이런 미술 강의를 주로 해요. 작년에 홍대미대 박사과정 논문 심사까지 갔습니다. 이제 좀 이제 공신력이 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르누아르라는 화가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 오케이. 여러분 밀라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 근데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알아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자기 자화상을 왜 많이 그렸을까요? 1번 나르시스트라,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아도취돼서 이게 1번,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거 아무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자, 1번 자아도취돼서 손 들어보세요. 네, 한 사람, 네, 두 사람. 오케이. 2번 손 안 든 사람 따로 물어봅니다. 2번. 자, 손 안 든 사람 하나씩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애기들이 이거 내가 참아야지. 예? 자, 이유가 뭘까? 사실 간단한 건 뭐냐면 그거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모델을 그리려면 앞에 계신 우리 남자 우리 아버님, 예? 누가 이제 모델을 그리다 처음에야 너무 좋아하지, 그렇죠? 근데 매번 모델 부르면 난 출근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 돈은 좀 받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델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모델료가 없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그렸다고. 사실 그거가 자기 얼굴을 그렸던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모든 화가 중에 가장 얼굴이 잘 알려진 화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약점이 시간이 지나면 혹시 여기다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면 할 수 없고 나의 약점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강점이 될 수 있더라고. 우리는 늘 살아가면 내가 돈이 많고 이런저런 조건이 좋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면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두 번째, 고흐가 편지를 많이 남겼어요. 사실은 이제 고흐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고흐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동생 테오가 우울증에 빠져다가 자살을 해요. 근데 고흐의 제수 씨, 테오의 아내가 고흐가 되게 싫었어요. 자기 시아버지 어머니가. 왜냐하면 일단 1887년 파리에서 있을 때 둘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반대를 해요.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흐가 자기 동생이랑 한 방에서 살았거든. 근데 결혼하면 자기는 집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서 1년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수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다고. 게다가 자기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동생, 자기 형을 도와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10년 동안 평균 도와준 금액이 한 달에 150프랑을 도와줬어요. 한 달에 150프랑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당시 프랑스의 화이트 칼라 도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150프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아니면 동탄에서 화이트 칼라가 평균 월급이 얼마예요? 못돼도 300은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자꾸만 10년 돼줬으니 속이 불편할까? 우리 부인들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아, 불편하죠.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까지 덩달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주머니가 원망스러웠을 거라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흐가 자기 동생이 보낸 편지들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형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남편을 10년 동안을 도와줬을까? 그래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형에게 보낸 편지는 없지만 형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읽잖아요. 읽다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고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고흐라는 사람이 재조명되는 게 결국은 내 남편이 살았던 삶이 헛되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흐의 편지를 영어로 번역한 게 1900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흐를 알게 되고 고흐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정말 아이러니더라고. 나탈리 애니라는 그 미술사학자가 있었는데 1950년 이전에 고흐에 대해서 나왔던 책을 살펴보니까 671권이 나온 거예요. 50년 만에 600권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10년에 100권 최소, 1년에 10권씩 책이 나온 거. 어떤 화가도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흔히 고흐를 광결인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고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자 아니었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고흐는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고흐가 가난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 10년 동안 한 달에 자기 동생한테 지원받은 금액이 앳리스트 300만 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300만 원을 누가 주면 일하실래요? 아, 누구한테 그 돈 주면 내가 그 고생 안 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는 아니나 가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도 부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고흐가 죽던 해 1890년도에 파리의 미술저널에 고흐의 이름이 실려요. 주목할 만한 화가로. 또 네덜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화가로 실려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 엄마,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흐의 작품이 살아생전에 한 푼 하나도 안 팔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말이에요. 다 팔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19세기의 아트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트 딜러가 전 더 유명한 화가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그림을 사는 거예요. 고흐가 죽었을 때 고흐의 모든 그림이 다 어디 있었냐면 동생 테오의 집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뭔가요? 동생이 투자한 거라고. 그 모네라는 화가가 있는데 모네라는 화가가 어려웠을 때 듀랑 리라는 그 아트 딜러가 모네의 그림을 사줘가지고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됐어요. 사실 19세기만 해도 화가들은 가난했습니다. 아트 딜러가 부자였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로 한다면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저는 자살하지도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놀라시네?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시고 울어내곡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살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림 보이시나요? 근데 저기 사인이 그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죠. 자, 저기 사인이 보이시나요? 네, 사인이 보이세요? 아, 그러면 이쪽 줄 맨 뒤쪽에 분홍색 입은 우리 머리 짧은 학생인지 어린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또 옆에 쳐다보세요. 안경 쓰시고 본인. 네네. 학생인지 어린이인지는 모르지만 저기 그림 보이세요? 네네. 사인 보이세요? 사인 안 보이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앞에 계신 아버님 사인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빈센트라고 써 있어요. 그죠? 빈센트.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저거 보고 누구의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그래. 아무도 빈센트 해바라기라고 안 그래.
어메이징. 사람은 빈센트라 보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고흐라고 읽어. 저기 어디도 고흐라는 말이 없는데. 빈센트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요? 빈센트라고.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빈센트 판 호흐야 원래 발음이. 그러니까 판 호흐라는 네덜란드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빈센트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저것 속에서 빈센트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빈센트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 레알 빈센트, 진짜 빈센트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워밍업이 좀 길긴 하지만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흐는 자세라 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 과목을 구원론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고흐 얘기를 해요. 전 총신대 교수입니다. 이 총신대 학생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한 학생이 톤을 딱 뜨더니 그래. 교수님, 그럼 고흐가 천국 갔단 말입니까? 그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갔는지. 그래서 야, 난 모르겠다. 하지만 he was a good Christian. 내가 고흐가 그 크리스찬인 건 안다라고 했더니 의자를 팡 차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냐고. 나 이 시간 못 듣겠다고. 그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흐는 자살 안 했는데. 실제로 저기는 그림은 러빙 빈센트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그거고요. 옆에 있는 그 조각은 브루노 카탈리나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만든 고흐의 동상인데요. 실제로 저기 신문에 보면 오베르에 나왔던 신문에 7월 27일 일요일에 37살 된 반 고흐란 사람이 홀란드 사람으로 여기에 잠깐 머무러 왔다가 권총으로 자살했던 부고가 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고흐가 자살했는가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오베르 성당이라고 혹시 그림으로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오베르 성당이라는 장소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 밀밭이 보이죠. 저기가 까마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되는 장소예요. 저기서 고흐가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바로 뒤가 공동묘지고 거기 실제로 고흐와 태호의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쪽에 분홍색 비슷한 옷 입은 남성분 아버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현역이신가요? 방이신가요? 네? 네, 저는 방이라. 현역이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버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래도 잠깐만 한번 앞으로 나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는 시청각이 제일 중요해요. 시각적으로 영광입니다. 이 방위가 현역을 만나서. 예, 아버님 여기 권총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야 너는 눈 감아라. 절 보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앞을 회중들을 보시고 권총으로 만약에 자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딜 쏘시겠어요? 스스로 자살한다 하시면 권총으로. 네네. 한번 어디 그러니까 직접 쏴보세요 한번. 네, 그렇게 해서 코를 쏘시거나, 네, 또 머리를 쏘시거나, 또 영화에서 보시면 입으로 넣거나, 그렇죠? 아니면 심장을 놓거나. 현역이니까 맞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럼 아버님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를 쏘면 사람이 즉사하죠. 즉사. 여기는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쏘면 즉사하죠. 심장을 쏘면 즉사하겠죠. 네.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서 고흐는요 하루 지나서 죽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권총을 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하니까 여기를 쏘거나 심장을 쏠 텐데 고흐는 총이 어딜 지나가냐면 옆구리 옆을 관통해서 지나가요. 그리고 사인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런데 현역한테 또 여쭤봐야지. 그러면 여기를 쏘면 이게 근접 사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거리 사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역 아버님. 혹시 공군이셨습니까? 네, 아마 원거리. 이게 지금 심사숙고하셨으니까 아마 맞을 것 같아.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에 의하면 16, 18세에서 러빙 빈센트도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는 뭐냐면 두 형제가
거기가 이제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 새들이 많았거든요. 총을 쏘다가 실수로 고우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 얼굴 보면 놀래요. 제 얼굴 틀지 마세요. 저기 이제 까마귀 나는 밀밭 배경이 된 장소인데 저 밀밭이 가운데 쭉 길이 있잖아요. 저길 끝에 여러분 잘 안 보시기는 저희 아내가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언제나 깨알같이 저희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에 대한 저의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기서 총을 맞고서 저 길을 가로지르면 이제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는 내려오는 골목길이 나오고요. 그 길을 내려가면 이렇게 집이 많은 길로 걸었는데 제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자칭 155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재진 않았는데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걸음으로는 조금 자존심 상하겠지만 17분 정도? 저보다 더 늦을 테니까. 자, 그런데 총을 맞아서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자살할 사람이면 오케이, 실수로 내가 즉사를 안 했어. 그럼 자살할 사람이면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30분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갈까요? 자살할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살할 거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고흐에 피해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고흐를 집에 데려가서 눕혔는데 안타깝게도 오베르라는 동네가 워낙 깡촌이라 의사가 없었어요. 파리에서 의사가 오는 게 하루길이야. 그래서 죽어요. 과다출혈로. 만약에 외과 의사가 있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또 하나 저건데요. 고흐가 마지막에 자기 주머니에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생 테오에게 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 그림은 도비니의 정원이라는 그림이야. 바로 저 그림에 스케치가 있어요. 저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그림이 될 거야. 야, 근데 물감 떨어졌다. 물감 보낸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야. 그러면 이게 죽을 사람의 편지인가요? 죽을 사람 편지가 아닌가요? 죽을 사람의 편지라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죠. 저는 I don't know. 제가 그 사람이 자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자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또를 보면 그가 정신병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1888년 12월 23일 날 고흐와 고갱 사이 서로 싸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고갱이 고흐의 귀를 잘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고갱은 고흐가 스스로 귀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흐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는 저 인물이 펠릭스 레이라고 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고흐를 치료하고 일주일 만에 1월 2일 날 퇴원시켰어요. 정신병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신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흐가 생내미 요양원에 소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19세기만 해도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병으로 아직 안 됐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소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신부와 수녀들이 있었고요. 그 요양원이고 고흐가 이제 일주일 동안 1월 2일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소문만 들으니까 고흐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고 어린아이를 막 돌 던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작품 활동을 못하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이 생내미 요양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1889년에 그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신병원에 있으면 자기 아떼리에를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런데 고흐는 자기 화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정신병원에 있으면 병원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별이 빛나는 밤에 밖에서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게 닥터 가제라는 사람인데요. 그 러빈 빈센트에서도 나와요. 저 사람이 이제 그 동생 테오의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그림 수집이 취미였고 프로이드 밑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오베르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는 닥터 가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도 알고 사람도 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고흐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그 마가렛이라는 사람인데 그 가세 박사의 딸의 초상화를 여러 개를 그렸어요. 만약에 다시 현역 아버님 어떤 사람이 본인이 의사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가세가 닥터라는 건
라영한 박사처럼 닥터라지 의사는 아닌데 100번 양보해 정신과 의사라 해도 내 클라이언트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따님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유화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이프잖아. 이게 흉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지를 않아요. 게다가 옆에 있는 게 라부, 그 영화에도 나오는 여인숙의 딸이에요. 여기가 그 고흐가 머물렀던 집인데, 여인숙인데, 고흐가 70일 동안 오베르에 머물 때 정신병원에 없었어요. 하숙을 했거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 정신병자 하숙에 치겠어요? 게다가 저 굴뚝 뒤에 있는 방이 고흐의 방인데, 미쳤으면 저녁에 괜히 웃다가 소리 지르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이라면 나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런 고흐가 자기 딸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말리지를 않았어. 미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뿐만 아니라 고흐가 그 닥터 가세 박사의 정원을 자기 맘대로 드나들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어요. 나 같으면, 전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아이가 있으면 제가 차별은 안 하겠으나 그 아이가 내 집을 맘대로 드나드는 건 내가 막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쳤다고 하는데 상황은 안 그래. 또 하나, 고흐가 오베르에서 처음 그 석 달 동안 50개의 작품을 그렸어요. 어메이징,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 집에 가라고 병원 가라고 말린 적이 없어요. 미쳤다면 누군가는 말렸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소문의 시작에만 관심이 있지 소문의 진상은 파악하지 않아. 그래서 고흐가 미쳤다, 자살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고흐가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고흐가 가난했다? 아까 옐로우 하우스, 노란 집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옐로우 아르를 갔었고요. 아르를 가서 저희가 저긴 지금은 폭파당해서 없어지긴 했는데 저기가 4베드룸 하우스예요. 동탄에서 아파트가 4베드룸이면 월세가 얼마쯤 될까요? 100만 원? 모르세요? 이건 더 되겠죠. 그래도 막 월세로만 하면 그 한 152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당시 동생이 한 달에 자기 형에게 보내주던 생활비가 얼마냐면 250프랑이에요. 250프랑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150프랑을 설명해 줬고 저기 우체부 룰랭인데 40대 초반이고요. 저 우체부가 한 달에 받았던 돈이 135프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체부 40대 초반이 받으면 얼마를 받을까요? 못 받아도 250, 300은 받겠죠. 그러니까 고흐가 한 달에 받았던 돈이 앨리스트 500만 원이라고. 누가 만약에 저한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동탄에 4베드룸 아파트를 주고 한 달에 500만 원 주면 저는 교수질 안 해요. 여러분은 출근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 내가 왜 그 수모를 나가면서 그래. 직장생활이 학교도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가 진짜 3D예요. 그렇거든. 그게 가난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연세대학교 모 교수가 논문을 쓰셔서 제가 늘 디스를 해요. 혹시 목사님 녹음 안 하시죠? 녹음 안 하면 이름까지 얘기해도 돼. 김상근 박사라고 플라톤 아카데미 다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논문만 안 썼으면 괜찮을 텐데 그분 얘기예요. 까마귀 나는 밀밭, 저 그림이 고흐가 죽음을 암시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분이 잘 알았어요. 밀밭이라는 고흐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밀을 비면 죽음이죠. 봄이면 어때요? 다시 새싹이 솟아나는 얘기에서 죽음과 부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은 때때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건 잘 봤어요. 자, 고흐의 인생 앞에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사진에서 보신 그 갈래길이 세 갈래길이잖아요. 가운데가 고흐가 나가고자 하는 길인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을 암시하는 까마귀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게 막힌 건가요? 꺾어진 건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막혔어요? 꺾어졌어요? 꺾여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어, 자살했어, 자살했어만 해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얼토당토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예요, 흉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길조예요. 유럽에서는 길조 정도도 아니야. 그냥 새야. 그냥 새라고. 그냥 새야. 어디서도 흉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분은 고흐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또 하나,
새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나요? 바람을 거슬려서 날아가나요? 타고 날아갔다. 우리 그럼 자 미학을 한번 보세요. 그림 도상학을. 자, 앞에는 전경, 뒤는 후경이에요. 자,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봅니까? 미를 보면 앞에서 뒤로 보나요? 밀이 눕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불겠지. 그러면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100번 양보해서 까마귀가 불행이라고 할지라도 불행이 벗어나는 거지. 무슨 불행이 밀려오냐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You are better than him.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그분이 연세대 신학대학 원장이에요. 자, 만약에 밀밭이라는 게 죽음과 부활이 맞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행을 상징하고 암울한 거라면,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저 그림을 직접 못 봤어. 저게 그림이요, 원본보다는 레플리카, 복사판은 항상 톤 다운을 해요. 그래서 직접 미술관에서 보는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그림이 달라. 그분은 사진으로 봐서 그래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림이요, 밝아요. 괜찮아요. 휭 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 제가 옛날에 불렀던 여름 성격 주제곡 같아. 예? 자, 저 밀밭이라는 그림이 만약에 죽음을 상징하면 저긴 추수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그렸던 밀밭 그림도 어두워야 되는데 별로 어둡지를 않아. 여기는 이미 추수했고 추수하고 있고 두 개 다 있죠. 저것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요? 어둡진 않죠? 어둡지 않아요. 예, 대답들을 안 하시네. 자, 고흐가 까마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1877년 1월 21일 날, 나는 오늘 아침 교회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를 보았어. 이제 곧 봄이 오겠지. 까마귀 떼 보면서 뭘 연상한 거예요? 봄. 만약에 까마귀가 불행이라면 나는 오늘 아침 교회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를 보았어. 아, 이제 겨울이 올 거야. 절망스러워.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봄이 오겠지. 종자새도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까마귀를 보면서 봄을 연상하고 새로움을 연상을 했어요. 적어도 고에게 까마귀는 뭘까요? 새로움은 아닐까요? 두 번째, 1890년 9월 24일, 제가 혹시 자켓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1880년 9월 24일 날 그 고흐가 자기 동생에 보낸 편지 보니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고흐가 1880년 27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3년 동안 자기 외삼촌이 유명한 화가였어요. 금연대 가서 그림 배우는데, 야, 어느 날 유화를 그렸더니 뒤통수 때리면서 물감 낭비하지 마. 그래서 고흐의 초기 작품은요, 다 수채화하고 다 목탄화, 그 가끔 수채화 나와요. 그리고 한두 개 유화 나오는데 그건 다 매맞으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27살에 그림 그리고자 했는데 유화를 못 그리게 하니까 낙담됐겠죠. 그래서 도비니의 까마귀 나오는 그림 보기 위해서 일주일을 도보까지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행은 무척 힘들었고 피곤해 지쳐 다친 발로 우울한 채로 돌아왔지만 후회하지 않아. 왕복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힘든 시련 속에서 다른 눈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는 힘이 용솟 숨치는 것을 느꼈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했어. 엄청난 낙담 속에서 버렸던 연필을 다시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적어도 고흐에게 까마귀는 뭐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저 까마귀 나는 밀밭은 그가 편지처럼 고통 속에서 솟아난 힘으로 볼 수는 없을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도상학적으로도 자살로 보지 말고, 그분이 연세춘추에 또 논문을 썼어요. 안 썼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188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아버지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라는 걸 그렸어요. 저기 보시면 성경이 있죠. 그 옆에 또 뭐가 보여요? 초가 보이죠. 근데 초가 켜 있어요? 꺼 있어요? 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촛불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광화문에 왜 촛불을 켜요? 희망이 있으니까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 켜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초가 꺼져 있으면 죽음. 이게 소위 16, 17세기 그림의 중요한 메타포거든요. 베니타스 정물화라고. 자, 그런데 그 성경책 앞에 지금 책 하나가 있어요. 저 책이 뭐냐면 에밀 졸라의 소설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사실은 고흐 아버지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화해도 하지 못하고 부활주일
고난 주간에 아버지가 신방 갔다 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고우가 상심해서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렸던 그림이 저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성경에 있는 정물 앞에 하필이면 에밀 졸라의 소설을 쓴 이유가 뭘까? 아버지로 상징되는 기독교를 떠나서 아버지랑 서로 싸웠었으니까 에밀 졸라로 상징되는 모더니티로 개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887년에 고우가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는지 넌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아니, 1885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면 87년에 매일 성경을 읽어. 말이 돼요? Does it make sense? 말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여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요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는 걸 다행스럽게 여겨. 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고우가 자살했어. 고우가 미쳤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미쳤길래 미친 사람 돈을 일조나 주고 사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자, 고우 얘기를 합시다. 고우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고우의 어머니는 왕립 재단사의 아들이었어요. 고우의 미술적 재능은 어머니로부터 받고 태어났어요. 고우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병 중 하나 뭐냐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것도 요즘 눈으로. 그때는 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고우에게도 우울증이 생기는데 고갱가의 사건 이후에 생겨요.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고우는 3남 3녀였습니다. 고우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준데르트라는 곳이고요. 카톨릭 교도 주민은 700명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카톨릭 교도고 개신교도는 한 70에서 80명 되는 아주 작은 여러분 이제 유럽 역사를 보시면 소위 30년 종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1648년도에 베스트팔레 조약이 맺어지면서 소위 더 이상 종교로 싸우지 말자 협정이 맺어지거든. 그때 네덜란드에 내렸던 정책이 톨레랑스예요. 즉 종교적 관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살지만 벨기에는 캐톨릭 지역은 개신교가 핍박받았지만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로 누구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톨레랑스라는 걸 했거든. 그래서 네덜란드 남부 지역의 준드레트는 곳에 대다수가 캐톨릭 교인 곳에 개혁파 목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고우가 그 캐톨릭 교도 대부분 그곳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 신부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고우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우가 중간에 자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고우는 원래부터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우는 억울할 것 같아요. 상황은 전혀 다른데. 어쨌든 아버지는 개혁파 목사였고요. 저기가 고우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인데 저 집 중에 창문이 많은 쪽이 원래 집이에요. 원래 집. 유럽은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면 출발이 5베드룸이에요. 목사님도 한 6베드룸, 8베드룸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 뒤 가든 보이세요? 가든 굉장히 크죠? 저 뒤에 있는 게 저희 아내이긴 한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우는 중산층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고우가 1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리죠? 요것도 10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리죠? 요거는 12월 달에 그렸고 요거는 1월 달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게 고우가 또 10살 때 그린 그림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그렸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 자, 이게 고우가 23살 때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렸어요? 10살 때가 훨씬 잘 그렸어. 아니 어떻게 실력이 거꾸로 돌아가나? 왜 그럴까? 그림을 자세히 보실래요? 자세히 보면 사인이 돼 있죠. 저기 보면 뭐냐면 11th January 빈센트 반고 January 11th January 1862년 써 있어요. 필체를 자세히 보시면 저게 애들 글씨체예요, 어른 글씨체예요? 어른 글씨체예요. 제의 해석입니다.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같이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사인해 준 거라고. 고우가 못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엄마가 같이 그려주고 사인한 거예요. 이게 고우 실력이에요. 23살 때 이렇게 그렸어. 이게 저 25살 때 그린 거예요. 뭐 잘 그렸지만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살 만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저 정도 그려요. 믿거나 말거나. 고우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에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누엔이라는 곳인데 가든에
이렇게 좀 연처럼 생긴 틀이 보이세요? 사방으로 된 네모난 틀에 철사가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뭐냐면 원근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고흐는 미술대학을 안 나왔어요. 미술을 제대로 교육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흐가 원근법에 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안 되니까 자기 맘대로 그린 거야. 그래서 고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도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흐가 이제 그 16,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면 고흐가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홈스쿨링을 해요. 그러니까 고흐가 고흐될 수 있었던 건요, 홈스쿨링 영향이 되게 커요.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독서가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들 아이들과 책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독서를 해요. 홈스쿨링으로. 그리고 유럽은 다 연주를 하니까 서로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음악, 독서 이런 것으로 계속 하다가 중학교에 이제 소위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스쿨인데 한 30명 정도 있었고, 기록에 보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쪽에 보시면 준데르트라고 이쪽 바닷가에 보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제벤베르헨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기서 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보내다가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고흐가 홈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요. 그만두기 전까지는 성적도 좋았어요.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고흐가 고등학교 때 자취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16살 때 고흐가 자기 삼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 그 구필 화랑이라는 유럽의 최고의 화랑 체인이었고요. 이 기업 가치를 요즘으로 말하면 애플이나 IBM 이런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환으로 취직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건물이 지금 옷가게인데요. 거기가 화랑이었고,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150원짜리 여자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 있어요. 저희 아내가 서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환으로 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을 해요. 그래서 프로모션 해가지고 런던 지점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파견이 돼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인정하면 23살까지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흐가 23살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고흐가 편지를 보면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목사가 출발이 5의 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산층이라고. 그런데 23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정말 라이프일까 고민해서 직장을 그만둬요. 그 해에 한 1년 정도를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나서 그 램스게이트라는 곳에 기숙학교가 있는데 기숙학교에서 일종의 소위 보조교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뽑혀서 거기서 내가 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의 부르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잠깐 깨알 같은 제 자랑을 하면 저희 큰아이가 지금 30살이에요. 89년생인데 이 아이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국에서 영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27살에 노무라 뱅크의 유럽 전체 지부의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됐고요. 잘 모르시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의 5배를 받았어요. 꽤 크죠. 작년에 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왜? 나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 왜? 나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리는 대로 왔고 또 내가 잘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뭐 할 건데? 1년 동안 내가 배낭여행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원하는지 찾아볼 거야. 집사람이 난리 났겠죠. 저도 난리 났고.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집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찌르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아들을 설득하러 영국에 갔어요. 이제 유럽을 사실 제가 프로젝트가 해서 유럽을 갔었는데 아내랑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스한테 얘기했더니 6개월 휴가를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회사가 6개월 휴가를 주겠어요.
어떻게 했니? 했더니 걷어찼대. 나쁜 자식. 아니 그걸 왜 걷어차? 아니 6개월이고 1년 12개월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6개월 하고 나서 또 휴가 받으면 유럽은 휴가도 많아요. 걔 맨날 놀아. 월급만 많이 받고 별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걷어찼대. 그리고는 얘가 지금 배낭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23살 때 먹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정말 라이프일까? 그래서 고민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어려운 곳에 가 소명을 찾잖아요. 그래서 기숙학교로 갔던 거예요. 자, 그곳이 그 기숙학교였지만 소위 그다 산업화가 되면서 런던에서 부모들은 일을 하고 가난한 노동자가 있는 기숙학교에 있었더니 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안 좋았겠죠.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저 위에 그림인데 면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아이들은 말없이 창문을 통해 돌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그것이 바로 이 소묘야. 창문을 사이로 펼쳐진 이 슬픈 동경은 아마도 잊지 못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올 때만 학교에서 잘해주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은 참 그런 거죠. 부모님 다시 올 때까지 자기는 힘들게 지내야 되니까 실제로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기도 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런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망해요. 망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건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런던에 가서 제대로 된 기숙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우는 두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떠나요. 여기서 정사는 아니지만 대개 사가들이라는 야사가 있어요. 야사 얘기를 하면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고우한테 런던 학부모들이 돈을 못 내니까 수업료 받아라고 보낸 거예요. 고우가 수업료 받으려고 런던에 올라가서 봤더니 부모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차마 수업료 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대. 그래서 두고 떠났다고. 설득력이 있죠. 어쨌든 올라가고 고우가 3일을 런던까지 따라가다가 캔터베리라는 곳에서 비로소 걷다가 소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옛날에 런던에 있을 때에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써요. 내 아버지는 네덜란드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11살에 중학교 입학해 16살까지 다녔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의술상과 파나 출판업을 하는 구필화랑의 파트너인 숙부의 주선으로 헤이그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저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워 런던에 갔고 2년 뒤에는 다시 파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런던까지 갑니다. 런던까지 올라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찾아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프로베이셔널 피리어드로 네가 석 달 동안 네가 보조교사를 해라. 내가 수입이 생기면 돈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월급만 안 주고 부르기만 하는 거야. 고가 석사님께서 안 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소명을 찾아도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 길에 1.5마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회중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우연히 만나고 얘기하다가 그래 나도 기숙학교 왔는데 너 우리 학교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숙학교를 하는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빈민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빈민사역하는 것에 고우가 동참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예 빈민사역을 고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1876년 11월 3일 날 고우가 터넨그림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본문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그네다. 그래서 근데요, 그가 설교는 진짜 못했어요.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해석한 데 아직 4년 걸렸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설교는 못했어요. 어쨌든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나 오늘 설교했다. 너무 신난다. 이런 얘기들. 고는 정말 중간이 없는 사람이라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그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병나서.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제가 런던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동생이 노트레이트에서 서점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 집 서점에서 알바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가 서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네덜란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자국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이에요. 위클리프 성경. 네덜란드 성경을 번역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뭔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 쟤는 목사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요. 형님, 아무래도 우리 조카는 목사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집안이 빵빵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촌 오빠 중에 누가 있냐면 암스테르담 신학교의 교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소위 신학대학 입학시험을 보는데 고은 고등학교 중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필수 과목 공부가 하나는 더 뭐냐면 고전어,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발목을 잡았어요. 1년 동안 공부했다가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목사잖아. 3대째. 아버지의 인맥과 또 런던에 있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기 속성신학교가 있었어요. 소위 성경학교라는. 거기에서 이제 1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 벨기에라는 탄광에 6개월간 수습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수습 기간을 잘 보내면 내가 목사 안수 줄게라는,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자기는 빨리 런던 선교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르나주에 있는 탄광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나세요? 그때 탄광 기억나죠? 그보다 100년 전이에요. 저기 보면 어린아이 사진들 보이시죠? 아주 그 막장에 낮은 굴이니까 어린애가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 되는 거야. 처음에 고우가 목사가 됐는데 저기가 고우가 머무르는 사택이에요. 방이 몇 개예요? 4개야. 전도사도 방이 4개야, 유럽은. 목사님, 우리들은 유럽 가야 돼요. 하여튼. 근데 이제 자기는 중산층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앞에서 신문 보거나 성경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너 뭐하니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씨 이러겠어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기. 전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갱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가 그 갱 안에 들어가서 벌써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들의 비참함. 그래서 저기 탄광의 모습이고요. 저 집 옆에 창고가,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집에서 자기는 창고에 살면서 그 월세를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자기 집을 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많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설교는 못했어요. 사실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고호의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까지 살았지 않아도 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노회죠. 이 사람이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목사가 품위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지금 같으면 존경받을 텐데 그때는 부르주아였거든. 그래서 목사가 안 됐어요. 고우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여러 달을 그 우리말하고 노회장이 있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나 목사 되고 싶다고. 그런데요, 진짜 삶이 재밌는 게 뭐냐면 고우가 오다가 저런 그림들을 그린 거거든. 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가, 또 오고 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우의 수첩이 펼쳐진 거야. 거기에 저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야. 너 그게 뭐니? 오다가다 그린 그림인데요. 너 그림 잘 그리네? 그 네 소명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귀찮아서 한 거라고.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은혜가 된다. 안 믿으시네.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귀찮아서 그냥 너 소명이야 그런 건데 그걸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안 놀라시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고우가 1880년에 화가가 되면 쓴 말이에요. 저게 고우의 소명인데 원래는 자기는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된 거야. 고우의 아버지가 개혁파 목사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일상생활 영성이에요. 따라서 복음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 속에 복음이 있다. 우리 학생들 공부가 복음이다. 그럼 공부가 복음이야. 공부가 믿음이야. 우리 아버님들 일이
복음이다. 그럼 이게 일상생활 영성이거든요. 중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아세요?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서 있는 것, 공부하는 것, 내 일터, 내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살아간다는 게 만인 제사장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후의 그림을 보면 저런 일상생활 영성이 있어요. 고가 초기에 그렸던 그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쯤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는 나왔는데
초기 그림들인데요. 그림은 확실히 음악가 들어서는 거 좋지요. 예, 근데 스케치가 많죠. 수채화가 많고 유화 별로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림들이 주로 주제가 뭐예요? 어떤 그림들이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저 그림들 지금 시장에 나오면 아마 못 나와도 앨리스트 1억은 될 거예요. 1억만 돼도 사람들 할렐루야 하고 살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억 있으면 저 그림 사서 여러분 앞에 거실에 붙이겠어요? 다른 거 사시겠어요? 다른 거 사요. 저게 돈 주고 살 만한 그림이 아니에요. 저런 주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남들은 그런 걸 안 그렸지만 일상생활 영성. 자기가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애정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소외받았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미어의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작품입니다. 저게 아주 종교교육 정신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 어떤 하녀가 지금 우유를 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따르나요 지금?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아무도 안 보잖아요. 훅 따라도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여보 나 물 줘 그러면 어떻게 줘요? 이렇게 주잖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줘야 돼요? 두 손으로 줘야 돼. 이랬더니 어느 여성분이 그러더라고. 남편은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 모든 게 예배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하나하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고흐를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영성.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고흐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그림이 뭘까? 전 저 그림인 것 같아요. 1885년에 감자 먹는 사람들. 실제로 저 그림을 그린 이후에 고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우, 나는 이제 레브란트급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자기 친구인 라파에르트가 너 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둘이 원수가 됐어요. 심지어 동생조차도 형 안 되겠는데? 그래서 고흐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고흐에게 좌절도 많이 가져줬던 그림인데 흥미로운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 그림이 제목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감자색이에요. 겨울에 흙에서 갓 태어난. 그런데 고흐가 저 그림 중에서 뭘 강조했냐면 저 사람들의 손. 그래서 저들이 정직하게 노력해서 벌었다는 것. 감자는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잖아요. 자, 저 보면 저 나이 많은 부부가 여보 물 줘. 부인이 쳐다도 안 봐. 아들 부부 같은데 딸 부부든지 당신 감자 좀 더 먹을래요? 쳐다도 안 봐. 뭘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서로를 돌아볼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자를 먹고 있는데 위에 초롱불이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주변 벽이 어두워야 되는데 벽이 밝잖아요. 고흐가 얘기하나요? 동생한테. 네가 이 그림을 전시할 때 온통 벽을 금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유가 있을 거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그들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빛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림으로 보면 호롱불만 밝고 나머지는 벽이 어두워야 되는데 벽도 밝은 건 뭐냐면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삶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것이 아름답다 선하다 말하는 거 원치 않아. 숙녀 같은 사람들보다는 농부의 딸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농부의 딸이 입은 헝겊을 대 묻은 푸른 웃옷과 치마가 오히려 숙녀 것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아. 농부는 밭에서 일하는 면허 차림일 때가 주일날 정장을 하고 교회 갈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아까 그분은 거봐 교회 떠났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은 공부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주부는 살림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흐에게 아름다움은 거룩한 영역에만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농부와 같이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덜 주목받았어요. 고흐는 이들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손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시면은 왜 사진들 찍죠? 셀카 이렇게 툭툭 찍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셀카를 찍을 때 괜찮은 곳에서 찍으세요? 괜찮지 않은 곳에서 찍으세요? 괜찮은 곳이 생각해보니까 교목님 제가 SNS를 해서 하나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도움될 것 같아. 나중에 중간에 의식하지 않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20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를 해요. 이해를 해주세요. 고우의 풍경화들을 볼까요?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냥 숲속에는 잡목들이잖아요. 나무 밑둥, 나무 밑둥, 나무 밑둥, 풀뿌리 이런 것만 그렸어요. 올리브나무, 와 멋있어 보이지만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그냥 숲속에 하나야. 풀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풍경하면 아름답고 멋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그럴까?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고우의 그림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다음에는 고우의 그림은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고우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하는 긴 여정이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슬픔은 인생의 조건이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별이 빛나는 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학생들 쳐볼까? 저기 별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면 상 줄게. 11개. 또 12개. 누구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손 들어. 우리 먼저 손 들었으니까 자네 일어나 봐. 목사님 저 친구 책 한 권 주세요. 예. 됐어. 자, 나중에 선물 받을 거야. 아니, 앉으면 다 알아. 앉으면 다 알아. 그냥 앉으면 나중에 받으면 돼. 별이 12개예요. 여러분 12라면 뭐가 생각나요? 12제자, 12지파,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앞에서 설교 주제가 뭐라?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하는 긴 여정인 거예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앞에 까맣게 있는 게 저게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교회가 보이시나요? 내가 이 그림까지 어디 가서 논문 발표를 했더니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래. 아, 저 교회 불이 꺼져 있지 않냐고. 교회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유럽의 시골교회는 사찰집사님이 없습니다. 도시만 밝혀져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저기 아버지가 살거든 누에넨 교회예요. 프랑스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 양식이. 아니 세상에 아무리 호로자식이라도 교회가 죽었다는 걸 표현하려고 아버지 교회를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저건 뭘까 보면 저기는 고우가 그 당시 그렸던 그림의 주제들이 다 있는데 별, 사이프러스 나무, 올리브 나무들이었어요. 올리브 나무는 뭐가 생각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메타포가 나오는데 지상에서 하늘에 대한 게 공교롭게도 딱 두 개예요. 뭘까요? 교회의 종탑과 사이프러스 나무야.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순례자야. 이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 천국을 하는 긴 여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고우의 그림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자기를 나그네처럼 묘사했다. 나그네처럼. 이게 영혼의 문이라는 건데요. 고우가 이 작품을 초기에 그리고 후기에도 한 번 더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여기 도서관에 철로역정 책 많던데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띄어준 듯한 기쁨을 흘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크리스찬이 물었을 때 헤스는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주었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학생들만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고마워.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고우 같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암기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거지. 우리가 흔히 재능이 고우를 고우되게 했다고 하지만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해.
끊임없는 노력,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우리는 재능이 고를 고대했다는 재능이 아니고 그게 노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도서관에 있나요? 없으면 하나 꼭 사놓으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책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비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애벌레가 너무 부끄러웠어. 생각해 보니까 애벌레는 시간 지나가면 나비가 되는 거더라고. 시간 문제예요. Just a matter of time이더라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게 부끄러워서 숨고 그래. 근데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움직이면 굳어 죽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여도 부끄럽게 보이지만 내가 기어가면 결국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나는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잖아.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울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자, 그럼 그 작품의 영감의 원천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988년 6월 28일 날, 그러니까 87년 아니라 88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네가 성경 읽는데 참 잘하는 거야. 난 늘 너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싶었거든.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삶의 근본적 원리라고 선포하고 있어. 그 영원한 삶이 마음의 평안과 헌신의 필요성과 존재의 유의지. 그분은 모든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라서 살아있는 육체로 일했지.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네. 성경이에요. 우리 항상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 매일 읽어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이 빛이라 그랬다고. 아이가 읽으니까 부모도 읽어야 되겠죠?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난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한 학기에 일독하면 제가 무조건 애들 10만 원짜리 헤드폰 사줘요. 그래도 안 읽어, 신학생들이. 여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고해 해바라기 유명하잖아요. 해바라기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해바라기예요. 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씨 뿌린 사람들에서 뒤에 있는 저 노란 탱은 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뭐냐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꽃장식을 하면 사실은 가능하면 해바라기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 집에 놀러 갈 때 해바라기를 선물하는 게 좋아요. 해바라기는 정말 기독교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메타포입니다. 더글라스 누리기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바라기는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갈망을 표현한 하나의 상징으로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샘 시갈은 해바라기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고, 10세기 넬란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옆에는 해바라기 사파가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뭐예요? 주바라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예요? 영혼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죠. 확실히 여러분들의 성경적이라 그런 그림들만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고가 고고됐을 때 힘은 뭐냐? 독서예요. 그 당시에 그 조셉 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책방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고요. 저런 이런 그 사진으로 돼 있는 건데, 어느 날 하루 고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책에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 마치 성장하기 위해서 빵을 먹었는 것처럼 공부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나는 성경과 미술 내에 프랑스 대혁명을 열심히 공부했었지.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셰익스피어와 빅터 휴고, 찰스 디킨스, 헤르 비처스터를 읽었고, 최근에는 아이스 킬러스와 덜 고전적인 책도 읽었어. 잘나서 정말. 나는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나 리차드 카튼을 좋아해. 그리고 셰익스피어 이야기 나는 켄튼 드 캐리제가 그랬던 유명 인물이라 봐. 지금 한 번의 편지에 수많은 책이 나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잘났어 정말 이런 거잖아. 이게 책을 보통 읽기 저렇게 안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홈스쿨링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서입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권 읽어도 돼. 대신 다이제스트판 읽지 마. 원문을 봐. 세 번째는 뭐냐? 삶이에요. 고가 1886년과 87년에 저런 구두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 저는 저 구두 속에서 자기를 봤던 것 같아요. 고우는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 제가 고우가 살았던 모든 곳을 다 다녔어요. 저는 이제 공항 장애가 있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공항에만 가야 몸이 해피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늘 유럽을 갔는데 한 3년간을 고흐의 삶의 유적지를 돌아다녔거든요. 계속 걸어 다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 아,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이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하루에 평균 3만 보씩을 한 달을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귀찮으니까 중간에 당신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walking like Van Gogh, thinking like Van Gogh, 고흐처럼 생각하고 걸어보려고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고흐는요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걸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램스게이부터 런던까지 3일을 걸으면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주일 브루통을 만나기에 일주일을 걸으면서 화가가 천직임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고흐가 파리에서 구두로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이유도 어쩌면 낡고 헐어버린 구두에서 소명을 찾고 찾기에서 걸었던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흐의 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 그림에 자기의 삶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가 걸으면서 바라본 세상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 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마치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릴 때에 그림에는 없었지만 화로의 불이 벽에 반사되어서 농부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슬픔 너머에는 기쁨들. 그래서 고의 그림의 주제가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되게 슬픈 것 같지만 기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라고. 내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 눈에 얼굴이 가려진 면박을 벗겨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그에게 그림만이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고흐는 자기의 그림이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살 그림을 안 그렸어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그도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묘사함으로써 이들이 충분히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그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고흐가 혹시 여러분 창녀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말다툼해서 죽을 때까지 화해를 못해요. 근데 그 레알 뒷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고흐가 저게 이제 The Great Lady라고 페미니스트는 고흐를 되게 좋게 평가해요. 그 이제 창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겨울에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 만삭한 상태 속에서 7살 된 6살 된 여자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몸을 팔고 빵을 대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 말년에 성관계가 좀 해롭잖아요. 몸에. 너무 안 됐다 싶어서 고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자를 불러다가 모델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병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지난 겨울 임신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겨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임신한 여자. 그녀는 빵을 먹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하든 상상할 수 있겠지. 하루치 모델료를 다 지불하지는 못했지만 집세를 내주고 내 빵을 나눠줘 그녀와 그녀 아이를 배고픔과 추에서 구할 수 있었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자면 그녀를 다시 과거의 길, 그녀를 구렁텅이로 내몰 것이 분명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너라면 모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겠니? 모베가 누구냐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외삼촌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읽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창녀랑 결혼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그거 들으면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혔겠죠. 그래서 아들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 너는 타락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됐어. 그리고 말하자 난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 병들고 이신한 데다가 배고픈 여자가 한겨울에 겨울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고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처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누이가 태어난 아이를 본데 무릎 꿇고 있죠.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것처럼 그렸어요.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처럼 느꼈으니. 옆에 있는 그 여자 얼굴 보이시죠? 몇 살처럼 보여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하라는 건데 뭐 몇 살처럼 보여요? 얘기들을 안 하셔? 네? 마음 그죠? 한 3, 40대처럼 보이죠? 7살짜리 아이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저랬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고우의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걷다가 툭 넘어져요. 넘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앞에 어머니 딱 넘어졌어요. 어떡하나요? 아프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요. 왜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내 뇌가 내 몸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괜찮아요. 괜찮아. 고은은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27살에 뒤늦게 화가의 길을 걸어 원래 목사의 길을 걸어서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당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것도 좌절당해. 그 여러분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더라고. 여러분 재능은 의지가 만드는 겁니다. 재능이 고를 고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의지가 고를 고되게 한 거예요. 저는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를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강사들 중에 철없는 강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냐면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앞에 양복이 입으신 우리 아버님 해보셨잖아요.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하면 잘 안 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면 늘어요. 애들한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 대신 하면 늘어. 인치 바이 인치.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더라고. 고가 처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10년간 그림 그렸어요. 처음 그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여러분 일면신의 법칙이 맞는 거야. 내가 10년간 꾸준히 하면 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거 하면 돼.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 고운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예. 여러분 성직자로서 화가로서 고우가 추구한 것은 뭐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기회를 발견합시다.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막힌 문만 쳐다보다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 걸 실수를 범하지 말고 막혔으면 다시 눈을 돌리면 돼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교수님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모른대. 저도 그래요. 나도 몰라. 무조건 가다 막히면 딴 길로 가면 되잖아. 그죠? 가다 막히면 딴 길로 가면 되잖아. 최소한 초이스는 하나 줄어드는 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청년 집회를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 뛴 일이었으면 그만두래. 직장인 가슴 뛰세요? 처음에 취직할 때 가슴 뛰지. 가슴 그거 그만두면 어떡하겠어. 야 공부하는 게 가슴 뛰니? 안 뛰잖아. 어? 저는 올해가 결혼한 지 30년인데요. 우리 학교가 늘 가슴 뛰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일상생활 영성은 뭐냐? 가슴 뛰지 않는 걸 가슴 뛰게 하는 게 일상생활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걸 기도해야 돼.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공부 너무 재미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 공부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그 일이 소중한 거야. 그 일을 귀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슴 뛰게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과 독서로 우리 자질을 함양시킵시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이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오후의 안식이라는 그림이에요. 농부의 발을 보세요. 퉁퉁 벗죠. 퉁퉁 벗어. 그런데 노란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삶에게 힘을 주는 예수님의 초청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to show you. Take all your chances while you can.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ong the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 clo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ere. I can't calculate.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t Venice.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child.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u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I'm sorry. I'm sorry, is it too much? No, they're tears of joy. Thank you, sir. You're welcome. You're welcome. Sorry, but beer. 저거는 이제 영국의 BBC에서 만든 닥터우라는 영화예요. 저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우가 자살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오베르 성당이라는 그림을 보다가 어떤 그 세이튼이 고우를 죽이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고우를 좌절을 했으니까 100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네가 얼마나 유명했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년 후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 지금의 나로 온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100년 후에 고우 같은 사람이 됐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우리가 suppose you're stan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지금의 여러분 와서 만약 말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할까요? 괜찮아. 너 유명한, you great guy야. 너 놀랄 거야. 견뎌. 그러지 않을까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그 도전을 향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좋아했을 만한 그림들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공허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 광고 하나 하고 제가